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현님의 12번 출구입니다. 이 작품은 항혼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는 상준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12번 출구, 김현.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사귀기만 하세요. 지금 그 나이에 세상 결혼해서 뭘 어쩌겠다는 말씀이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망령이라는 말을 간신히 참고 있는 표정이었다. 아들보다는 좀 나을 것이라 기대했던 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상준도 어느 정도는 자식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아들의 반응은 정작 아비의 삶을 저희들 마음대로 자꾸 흔들겠다는 뜻으로 느껴져 섭섭하고 화가 났다. 무안을 당한 상준이 붙잡고 있던 아들의 팔을 슬며시 풀었다. 상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냉수를 서너 컵이나 들이켜고 난 상준이 다시 간곡하게 사정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아들은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상준이 결국 볼멘 소리를 하고 말았다. 아비가 결혼하는데 왜 자식들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엄마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알면서 그러느냐. 너희들도 이제 다 제 가정을 꾸렸으니 집에는 나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비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짐작이나 하느냐. 상준은 저도 모르게 울컥 목이 메었다. 이렇게 홀로 버리고 가버린 아내가 새삼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이었다. 상준의 심정은 아랑곳 없다는 듯 아들이 못을 박았다. 그 여자가 아버지가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 연세가 몇이세요? 몇 년만 있으면 70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젊어 보인다고 해도 나이 든 것은 아버지가 더 잘 느끼시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그 여자가 뭘 보고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나마 아버지한테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 여자는 사실 아버지와 결혼하면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생활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 막말로 노후 보험보다 더 안전하고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아들은 꽉 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늙은 아비는 외롭든 괴롭든 아무래도 상관없고 대강 살다가 죽으라는 말로 들렸다. 상준도 지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돈을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분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였어. 물론 내가 그분을 선택하겠다는 이유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말이야. 아닌 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분이 손해본다고 여길 수도 있지. 내가 부자도 아니고 또 나이도 훨씬 많지 않느냐. 그러니 반대를 한다면 오히려 그분 쪽에서 반대를 해야지. 상준의 말에 아들이 조금 수긋해졌다. 그러나 아들은 금방 반격을 하고 나왔다. 그분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세요? 정 그러시면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두 분이 함께 살기만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어요. 아들이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만. 잠깐 말을 멈추고 뭔가 생각하던 상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듯 내뱉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오는 이유는 아비가 가진 몇 푼 있는 돈 때문이냐? 그깟 연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다만. 속내를 들켰는지 아들이 황급히 변명을 했다. 아니면 된 거고 늙은 아비가 주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분하고 나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가능하면 아이도 낳을 생각이야. 네? 아들이 금방이라도 뒤로 자빠질 것처럼 놀란 표정으로 상준을 바라보았다. 사실이야.
너희들이 있지만 그분하고 결혼하면 두 사람이 자식을 낳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하고 보니 스스로도 그동안 아이를 기다려왔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분을 못 이겨 지켜든 아들의 눈이 찢어질 것처럼 벌어졌다. 1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같아. 단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주는 속으로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뱉어버린 뒤였다. 아들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꽝 소리나게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개찰구를 나온 상주는 느리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다. 이번에 타지 못하면 5분 이상을 기다리거나 100개가 되는 계단을 힘들게 걸어가야 했다. 지하 3층에서 12번 지상 출구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아픈 다리를 혹사시키지 않으려면 한다림에 달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무릎이 안 좋은 상주는 쉽지 않았다. 친구인 정식을 따라 처음 이곳에 오던 날부터 상주는 위협하듯 버티고선 높고 가파른 계단이 싫고 불편했다. 뛰다시피 했지만 눈앞에서 승강기를 놓치고 말았다. 상준이 탈 걸 번연히 알면서도 문을 닫아버리는 승객들이 야속했지만 이제 그런 일에도 익숙해져야 할 터였다. 별 수 없이 손잡이를 꽉 붙잡고 계단을 걸어 출구로 나왔을 때는 점퍼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상준이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신경을 쓴 탓인지 어지럼증에다 한기까지 느껴졌다. 시래기국을 파는 허름한 식당 앞에서 이른 저녁을 먹은 노인들이 짝을 맞춰 쏟아져 나왔다. 상주는 쇼윈도의 옷매무새를 비춰보고 간판을 확인한 다음 회색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입장료 1,000원을 내면 5시간 동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곳, 500원을 내면 옷과 가방을 보관해주고 300원을 넣으면 따뜻한 설탕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안식처. 공짜 지하철을 타고 버젓이 경로석에 앉아서 올 수 있는 이곳을 노인들은 지상낙원이라 말하기도 했다. 아무도 나이 들었다고 눈총을 주거나 괄시하지 않고 발음이 어눌하다고 타박하지도 않았다. 춤을 못 춰도 상관없고 어쩌다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면 몇 시간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노인들의 해방구, 젊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한부의 해방구였다. 그런 노인들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상주는 선의를 만나기 전까지는 번잡하고 요란하다는 것 외에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흐릿한 눈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나 살피는 노인들의 모습은 보고 싶은 광경이 아니었다. 차라리 손자를 얻고 있는 것이 훨씬 어울릴 것 같은 늙은 할망구의 교태를 반해야 하는 일은 고역스럽기까지 했다. 대머리 영감이 이왕이면 춤을 배워보라고 권했지만 상준으로서는 내키지 않았다.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상준은 기껏 소파에 앉아 춤을 추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휴게실에서 TV를 보며 두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터라 정식이 입원하기 전까지는 습관처럼 따라 드나들었다. 카운터 위의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지폐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어림잡아도 3, 4만 원은 되어 보였다. 언젠가 들은 말로 하루 입장객이 500명을 넘는다니 숫자로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였다. 맨 위에 얹혀있는 지폐에는 붉은 고춧가루 물이 피처럼 번져 있었다. 입장료를 받는 아가씨는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쫙 벌리고 하품을 했다. 상준이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고 화살표를 따라갔다. 자동문이 열리자 상준은 노인들의 눈길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수치 많은 머리에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 탓에 상준은 실제 나이보다 서너 살은 젊어 보였다.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상준의 외모를 보고 할머니들이 너나 없이 관심을 보였다. 무릎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딱 한 번 큰 수술을 한 것 말고는 지금까지 잔병치레가 없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다 음주와 흡연을 절제한 덕분이었다. 아침 기상 시간과 저녁 취침 시간을 지키고 하루 3번 소식으로 식사를 했다. 술은 맥주 한 병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다. 10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도 없고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홀 안에는 강렬한 비트의 트로트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래가 한창 유행했던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흘렀지만 이곳에서만은 여전히 인기 있는 곡이었다. 노인들은 박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빨리 움직였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숙달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몇몇을 제외하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꼴이었다. 개 중에는 아예 춤추기를 포기하고 멀뚱히 앞뒤 사람을 구경하고 서 있거나 조심스레 몸을 흔들기도 했다. 그도 아니면 의자에 앉아 아픈 다리를 만지거나 졸고 있기 일쑤였다. 노래가 끝나고 노인들이 턱까지 차올랐던 숨을 고르는 사이에 보라색 정장을 입은 사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을 한 계기로 가수가 되었다는 그는 넉 장의 앨범을 냈다고 자랑했다. 사장은 하루에 한 번 집적 무대에 서는데 노래를 듣기 위해 일부러 오는 노인들도 많았다. 전자오르간 앞에 앉은 사장이 마이크를 조절하고 나서 노래를 불렀다. 간드러진 곡에 맞춰 목을 꺾을 때마다 초록색 스카프가 풀립처럼 반들거렸다. 처음 듣는 느린 박자의 블루스 곡이었다. 노래가 시작되는 것을 신호로 파트너들끼리 자동 인형처럼 안고 블루스를 추었다. 간혹 지나치게 몸을 밀착시키려는 파트너를 나무라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은 오히려 소소한 재미거리였다. 노인들은 마치 블루스를 추기 위해 나이를 먹은 것처럼 정성을 다해 스텝을 밟았다. 어머, 오셨네요. 한번 잡으실래요? 분홍 카디건에 주름 치마를 단정하게 받쳐 입은 할머니가 상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마에 굵은 주름에 비해 지나치게 옅은 목소리가 생뚱맞게 느껴졌다. 상준은 할머니의 신청을 어떻게 거절해야 좋을지 몰라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하긴 처음 이곳 콜라텍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른다. 상준의 애매한 태도를 거절하는 뜻으로 이해했는지 할머니가 셀쭉해져서 다른 자리로 갔다. 뒤에서 할머니를 두고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망구는 어찌 된 것이 자기가 먼저 설쳐대고 있어. 아무리 늙어도 여자가 자존심도 없어. 대머리의 몸집이 비대한 노인이 상준에게 춤을 청한 할머니를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이 사람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여자 남자를 따져? 자기 마음이 들면 여자가 먼저 청할 수도 있지.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노인이 귓바퀴까지 빠져나온 보청기를 고척끼며 대머리를 나무랐다. 목소리가 청년처럼 우렁찼다. 그래도 아직은 여자가 먼저 나서면 생기려던 관심도 없어져. 다 늙어 빠진 주제에 따지긴 뭘 따져. 우리같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들이야 당장 즐거우면 됐지. 안 그래? 하긴. 그건 그렇고 어때 그 사람하고는 잘 돼가? 잘 되고 말고 그저께는 모텔에도 갔어. 대머리 노인의 말에 힘이 들어갔다. 얼씨구 벌써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어? 근데 솔직히 제대로 되기나 해? 제대로 되긴 다 알면서 뭘 물어. 제대로 안 돼도 사람 체온을 느끼면 위로가 되잖아. 그럼 무슨 재미로 돈을 들여? 안 되면 약이라도 먹고 본전을 뽑아야지. 자네나 본전 많이 뽑아. 나는 안 뽑아도 되니까. 대머리 노인이 방금 막 자리에 앉은 짧은 파마머리를 한 할머니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한박 웃음을 날리며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블루스 곡이 흐르고 있는 홀 중앙으로 물처럼 미끄러져 갔다. 상준의 친구들 중에는 간혹 아내가 있는데도 정기적으로 여자를 사는 사람도 있었다. 상준에게도 몇 차례 유혹이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드물게 성욕이 있는 경우에도 냉담하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 금방 풀이 죽고 말았다. 상준은 아내와 한 집에 살 때에도 각방을 사용했다. 아내가 원해서였다. 상준이 어쩌다 용기를 내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기라도 하면 아내는 마치 치안을 대하듯 기겁을 하고 쫓아냈다.
몇 번 실랑이를 하다 할 수 없이 나오기는 했지만 매번 열적은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빨간색 티셔츠 노인이 머쓱한 표정으로 뒷자리 할머니를 흘낏거렸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지 도로 소파에 앉았다. 닫힌 창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뽀얀 먼지로 뒤덮인 실내를 비추었다. 홀 오른쪽 구석에 청바지를 입은 할머니가 가슴에 머리를 파묻으려는 남자에게 화를 내며 밀쳐내는 것이 보였다. 상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휴게실 쪽으로 다가갔다. 허리를 감싼 남녀 한 쌍이 상준을 스쳐 화장실과 마주하고 있는 모텔의 쪽문 안으로 들어갔다. 남녀에게서 시큼한 땀 냄새가 났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상준이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에게 무안을 당한 것처럼 귓볼이 붉어진 상준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유원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택가 한가운데까지 진입해 와 있는 모텔은 어느새 동네 슈퍼나 약국처럼 이웃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노인들의 놀이 장소에서 마주하는 간판은 왠지 민망하고 개면쩍었다. 지퍼를 내리려던 상준이 불룩해진 바지를 잡고 멈칫했다. 선희를 만나기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따뜻한 선희의 몸을 떠올리자 온몸이 전선을 잡고 있는 것처럼 짜릿해지며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 상준이 발기에 있는 자신의 성기를 난감해하며 내려다보았다. 선희의 집은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한눈에 봐도 혼자 지내기에는 넓은 집이었는데 실내 곳곳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상준이 그림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유학 중인 딸의 안목이라며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는 선희의 모습이 순정하게 느껴졌다. 선희는 40 초반에 딸 하나를 둔 미망인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했던 선희의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갔다.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말기 상태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제대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병을 안 지 3개월을 못 넘기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나마 두 모녀가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남긴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상준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동안 선희가 소리도 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두부를 넣은 된장국에 너비 아니 구이와 김치와 나물로 차린 깔끔한 밥상이었다. 음식이 모두 정갈하고 맛있었다. 쉬어서 군내가 나는 김치와 반찬 가게에서 사온 말라빠진 멸치볶음이 전부인 혼자 먹는 식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가끔 결혼한 딸이 밑반찬을 가져다 놓기도 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매한가지였다. 그러고 보면 아내와 헤어지고 난 뒤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기억이 없었다. 후식으로는 집에서 만들었다는 요구르트와 감잎차를 내왔다. 마음까지 포만감으로 차오른 상주는 매일 이런 식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음식 솜씨가 아주 좋군요. 모두 맛있어요. 상준의 칭찬에 선희가 또 새색시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 밤에 상준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여러 번 시간을 확인하고도 일어서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상준을 선희가 조용하고 따뜻하게 붙잡았다. 두 사람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 시간 묶여 있었던 상준의 몸은 성급하게 달아오른 마음과는 달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두세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합쳤을 때 선희가 상준의 벗은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밖에서 놀다 꽁꽁 언 손을 전무덤에 얹고 녹여주었던 어머니처럼 그 순간 상준은 이 여자와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입구 쪽에서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상준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작업복을 입은 거구의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마이크를 손에 쥔 청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카메라를 어깨에 맨 또 한 명의 청년은 무도장 여기저기에 대고 셔터를 누르고 있고 노인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아, 도대체 뭘 찍어서 어디다 내겠다는 거요? 아직까지 무대복을 입고 있던 사장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 로고가 붙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빙 둘러섰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당신들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남의 영업장에 들어왔어요? 사장의 눈꼬리가 험악하게 치켜 올라갔다. 여차하면 결투라도 하겠다는 듯이 양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끌어올렸다. 허락이라니요. 여긴 돈 1,000원만 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카메라가 사장을 흘낏거리며 누물거렸다. 순간 화를 참느라 사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우리들이 뭘 어쩌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동네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해와서 진상을 알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누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녀? 카메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격분한 소리가 들렸다. 빨간 티셔츠 노인이었다. 어떤 놈이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어쨌는데. 막말로 우리들이 여기서 할망구들이랑 잠을 잤어. 살림을 차렸어. 아님 지 남편, 지 마누라 놔두고 딴짓을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나쁜 환경이라니.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빨간 티셔츠의 말을 받아 대머리 노인이 거들고 나섰다. 우리들도 여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 공기도 나쁘지,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귀도 더 안 좋아지지. 그렇지만 여기라도 안 오면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뭘 하냐 말이야.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려면 돈이 있어야 말이지. 설사 어쩌다 한번 간다 해도 눈치가 보여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늙은이들이 돈 1,000원 내고 서너 시간 놀다 가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마저 없어져야 한다면 늙은 우리들은 어떡하라는 건지. 주름심 할머니가 감정이 복받쳤는지 말끝을 흐리며 울먹였다. 그래요. 이곳마저 문을 닫으면 우리 노인네들이 갈 곳이 없어. 공원에 가는 것도 날씨가 좋을 때 말이지. 장마철이나 더구나 추운 겨울철에는 밖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 그나마 이런 곳이라도 있어야 남 얘기도 듣지. 애들 교육상 안 좋다고 없애려면 다른 놀이터를 만들어 주든가. 노인들의 강한 반발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두 청년의 기세가 처음보다 훨씬 누그러졌다. 예, 어르신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는 바람에 어리둥절해진 쪽은 오히려 노인들 쪽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시도하겠다는 속셈인지도 몰랐다. 불안을 느낀 노인들은 청년들이 나가고 난 뒤에도 춤출 생각을 잊은 채 문 앞을 서성거렸다. 상준을 발견한 선희가 한달음에 다가왔다. 그리고는 늘 그래왔던 대로 자판기로 가서 설탕 커피를 뽑아왔다. 선희를 처음 만난 것도 자판기 앞에서였다. 상준처럼 선희도 친구를 따라왔다고 했다. 선희가 동전을 넣었는데 자판기가 동전만 먹고 커피는 나오지 않았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선희에게 상준이 얼른 동전 3개를 내밀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도 상준은 동전을 건네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평소에 성준은 웬만해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그랬는데 쩔쩔매고 있는 선희를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동전을 찾고 있었다.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보기는 처음이었다. 친구분은 좀 좋아지셨어요? 선희가 정식의 안부를 물었다. 정씨는 상준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오랜 친구였다. 상준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데 비해 정식은 운동을 좋아하고 활달했다. 상준이 30여 년의 철도 공무원 생활을 끝낼 즈음 정식도 중소기업의 상무직에서 퇴직했다. 정식은 퇴직금도 제법 받은 데다 교사였던 아내가 연금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었다. 딸과 아들도 다 결혼해서 제자리를 잡은 터라 혈압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정식과 비교할 때마다 상준은 아내 없이 혼자 늙어가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상준에게도 불편 없이 노후를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있었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늘 기운이 빠졌다. 지금 면회하고 오는 길이에요. 대답하는 상준의 목소리가 어두웠다. 며칠 동안의 정식은 더 나빠져 있었다. 병원에는 80여 명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50대 초반부터 90대까지의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훨씬 많았다.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중증의 치매거나 말기암, 파킨슨병, 당뇨, 심한 골다공증 환자들이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실명한 노인도 있었다. 바쁠 텐데 뭐하러 또 와? 데이트나 하지. 말이 느리고 발음이 분명치 않아 상준이 간신히 알아들었다. 선희와의 일을 알고 있는 정식은 상준을 볼 때마다 둘 사이가 얼마나 친척되었는지 궁금해했다. 허구한 날 남아도는 게 시간뿐인데 바쁠 일이 뭐가 있어. 그보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식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정식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다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말을 할 때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정식은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대소변을 해결하지도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눌하게나마 의사를 표현하고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정도였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지 물었던 말을 묻고 또 물었다. 정식을 바라보는 상준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빨리 결혼해. 그래서 같이 살아.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자식들이 불편해해서 말이야. 자식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정식은 화가 나는지 손사래까지 치며 역정을 냈다. 상준이 종이컵을 휴지통에 버리고 앉으려는데 오락 프로를 시청하고 있던 노인이 상준을 보고 아른 체를 했다. 상준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시커먼 검버섯이 뺨 한쪽을 다 가리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딴판으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노인의 부인은 정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5년째 입원 중이었다. 교실처럼 넓은 공간에 한 평 남짓한 침대가 30개 정도 있었다. 노인들은 그 한 평의 침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슬퍼하고 지루해하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나마 스스로 식사와 배변을 해결할 수 있는 노인은 나은 편에 속했다.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증인 경우에는 밥 먹고 배설하는 일련의 일들이 곧바로 고통일 수밖에 없을 터였다. 상주는 노인들을 보며 생각했다. 말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다. 노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인간이기에 피해갈 수 없는 벼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리라. 검보선 노인의 부인인 할머니는 늘 노래를 불렀다. 식사 시간과 잠이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에 지나지 않는 소리였지만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노래는 어쩌면 동굴처럼 가라앉은 병실에 활기를 주는지도 몰랐다.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침대에 누웠거나 앉아있던 노인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각자의 생각에 아니 기억조차 희미한 가족들과 보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리려 애를 쓰는 눈치였다. 무표정하게 굳어있던 노인들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어렸다. 그 순간만큼은 팔이 비틀어져 수저를 들지 못해도 입가에 맴도는 말을 할 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았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현실이 노인들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자상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아, 저 할머니가 또 노래를 부르구나.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인거액을 조절해 주고 있던 간호사도 잠시 손길을 멈추고 할머니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럴 때면 검버섯 노인이 슬쩍 눈물을 찍어내곤 했다. 검버섯 노인이 노란색 재킷을 입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홀 중앙으로 들어가며 상준에게 찡긋 윙크를 했다.
상준이 선희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선희가 잡힌 손을 빼내려고 하자 상준이 더 세게 잡았다. 선희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가만히 있었다. 선희는 그동안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보기 좋게 통통하던 볼이 들어가고 얇은 눈꺼풀이 움푹 들어가 중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보였다. 염색을 하지 않아 밑머리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다. 만나지 못한 동안 소가리를 한 표가 역력했다. 상주는 자신이 무능해서 선희를 아프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어렵게 선희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들은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해버렸다. 아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선희도 크게 상심했다. 아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태도는 섭섭하고 화가 났다.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동안 지내온 생활은 마음과 몸까지 병들 만큼 충분히 외로웠다. 상주는 남은 삶을 또 혼자 지내야 한다면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상준이 선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말을 마친 선희가 고개를 푹 꺾었다. 상준이 놓았던 선희의 손을 다시 잡았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말을 하는 선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준의 내리에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라 괴로웠다. 그러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했듯이 상준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겠다면 저와 그 여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너그럽게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아비의 외로움을 이해해 줄 줄 알았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헤어지고 상준이 얼마나 외롭게 지내왔는지는 아들이 누구보다 알 거라고 믿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준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못마땅해 하는 태도에는 배신감마저 들었다. 상준이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을 즈음에 아내는 집을 나갔다. 짐작 가는 데는 다 수소문해보았지만 아내는 흔적조차 남긴 데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해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아내는 결국 석 달 만에 처남을 통해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아내가 원한다면 해주겠지만 그보다 먼저 만나서 이유를 듣고 싶다고 했다. 몇 번 실랑이가 오간 끝에 어렵게 시내의 찻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아내는 그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굵은 웨이브 머리가 짧은 커트로 바뀌어 있었다. 상수는 아내의 긴 머리를 좋아했다.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제법 길었다. 상주는 엉뚱하게도 아내의 손톱을 보며 다시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의 변한 모습에 상주는 속으로 놀랐지만 표를 내지는 않았다. 긴 침묵 끝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하고 사는 동안 나는 늘 불행했어요. 물론 당신은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특별하게 나쁜 점도 없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바로 그런 점이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상준과 살 때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피곤에 지친 탁하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상준의 호흡과 맥박이 빨라졌다. 감정을 가라앉히려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했다. 아내는 화가 나거나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차분하고 담담했다. 당신 입장에서는 이러는 내가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 늙은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다 해도 크게 충격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과 상관없이 나로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당신으로 살지 않고 딴 사람으로 살았나? 사실 그 말은 핑계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가령 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말하자면 같이 살고 싶은 남자라도 있는 것인가 해서 말이야. 상준이 어깃장을 놓았지만 아내는 놀라는 빛도 없이 차분했다.
당신의 아내로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늘 냉정하고 멀게 느껴졌어요. 한 번도 온전하게 내 편이 되어준 적도 없었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나는 그런 당신이 원망스럽고 야속했어요. 나는 늘 어른을 모시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남자 얘기는 말도 안 돼요. 그런 의심을 했다면 죄받을 거예요. 말을 끝낸 아내가 찻집을 나갈 때까지도 상주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아내의 말들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상주는 그동안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살다 보면 서로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그런 사소한 일들이 아내를 불행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꿈에서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의 말대로라면 상주는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었다.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도 몰랐다니 상주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다. 좀 더 일찍 말해 주었더라면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이르면 뒤통수를 치는 아내에게 분통이 터졌다. 상준이 붙잡기에는 아내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다. 상준은 크림을 너무 많이 넣어 들쩍지근한 커피를 숭늉처럼 쭉 들이켜고 찻집을 나왔다. 괘씸한 놈. 선희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알고 있겠지만 아들놈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하긴 간혹 재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자식들이 찬성한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제 놈이 어떻게. 상주는 생각할수록 아들이 괘씸했다. 혼자 남은 아비는 아예 염두에도 없다는 말인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자식들 때문에 선의를 포기하고 쓸쓸하게 혼자 빈집을 지키며 남은 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상주는 한동안 어딜 가도 방향을 못 찾을 만큼 우두머니가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아 독한 술을 병째에 들이켜 보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할 일이 없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도 이렇게 시간이 많았던가 싶게 자신 앞에 놓인 시간이 너무 많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괴롭고 싫었다. 특히 낮이 긴 여름철에는 할 일 없이 놓여진 시간이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아내와 헤어지고부터는 동창 모임에도 자주 빠졌다. 부부 동반인 모임에 혼자 참석하기가 주저되었다. 7명의 모임 인원 중에 유일하게 상준만 혼자였다. 자격지심 탓인지 친구들이 술김에 항혼이혼이 유행이라고 한 농담에도 상처를 받고 우울해졌다. 거기다 왜 헤어졌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할 때면 밥 먹던 숟가락을 던지고 나와버리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모임 때만 되면 어떻게 빠질 구실을 댈까 궁리하게까지 되고 말았다. 결국 보다 못한 딸 손에 끌려 정신과까지 갔다. 노인성 우울증은 진단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매사에 의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몸이 다 아프다고 호소하는 거죠. 어깨가 결린다, 다리가 쑤신다, 머리가 어지럽다 등등. 조금 더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약은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몇 가지 묻고 난 의사가 간결하고 시원하게 진단을 내렸다. 상주는 자신을 중증 환자 취급하는 의사가 못마땅했지만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의욕도 없었다. 별 수 없이 양순한 소처럼 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받아온 약을 꼬박꼬박 먹었다. 약을 먹고 나면 잠이 왔고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면 어떨 땐 해가 저물어 있기도 했다. 그러다 불현듯 더 이상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이 허둥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불편했다. 어린아이를 2씩이나 데리고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상준의 집에 매일 오는 일은 무리였다. 상준은 우선 소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집에서 걸어 20분 거리에 있는 복지관은
상준에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시설이었다. 상준은 몇 개의 강좌 중에서 서예반에 등록을 했다. 수강료는 무료였고 재료는 본인이 준비하게 되어 있었다. 복지관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얻을 수는 없다 해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아서 위안이 되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 딸아이는 축하해 주네요. 옆에 같이 있지 못해서 혼자 있는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다고요. 선희의 말에 용기를 얻은 상준이 갑자기 아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소리쳤다. 그래,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니 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과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 상준의 고함 소리에 홀 안에 있던 노인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쳐다봤다. 잘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식을 치르고 합쳐요. 언제 왔는지 대머리 노인이 거들고 나섰다. 나도 마땅한 사람만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정성스럽게 혼자 살아요. 빨간 티셔츠 노인도 질세라 합세했다. 어느새 노인들이 결혼식 하객처럼 상준과 선희 옆에 몰려들었다. 얼떨결에 상준이 주례 앞에 선 신혼부부처럼 선희의 손을 잡고 섰다. 이제부터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간 티셔츠 할아버지의 결혼 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홀이 떠나갈 듯 박수가 터져 나왔다.